육군사관학교의 육군박물관.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과 관련 중요한 기록물이 보관돼 있다. 임진년과 계사년의 간지에서 따온 용사일기. 1592년과 1593년 두 차례 진주성 전투에 대한 기록이다. 용사일기는 임진왜란 때 경상 우도 초유사 관찰사를 역임했던 학봉 김성희 선생의 종사관이었던 이루라는 분이 작성한 일록입니다. 당시 진주성 싸움에 참여했던 민, 관, 의병들의 활동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라 불리던 진주성. 일본의 칼끝이 향한 이곳에서 벌어졌던 두 차례의 전투. 나는 내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 싸움. 임진년 대첩은 조선의 빛나는 승리였다. 충격적인 패배 이후 일본은 새롭게 칼날을 펴리고 있었다. 진주성에는 또 다른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나고야성. 조선 침공을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쌓은 전쟁 기지다.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축성했지만 나고야성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고했다. 名古屋城をご覧になったら分かるように廓って言いましてぐるぐる回るようになって上がっていきます。曲がるっていう理由はたとえ2万人の軍隊が一度に押し寄せても曲がった時に渋滞するんですね。車が渋滞するように。ですから2万人でやってきても細い通路を10人ずつで通らなければいけなくて、その上から弓で狙えば簡単に2万人を防ぐことができます。 나고야성에서 16만 대군을 출병시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승리를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주성 참패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격노했다. 주님만 못하고 목소리 숫세 이사자로 목수노 구비어 우찌로 떼고 목수 세뇨씨 기도를 못 놓고 사준 미라고를 신이세요. 1593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주성을 점령하라는 특명을 내린다. 전방에 있는 병력을 총집결시켜 진주성을 함락한 후 외성을 쌓으라고 한 것이다. 성벽을 사수하라. 절대 물러서지 마라. 공격하라. 달려가라. 대륙의 땅까지 공격하라. 건백의 깃발 들고 일 차 진주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기록은 돼 있지만 상당히 충격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본 기록에서는 어디에도 이제 자기들의 패전에 대한 어떤 경과가 전혀 적혀 있지를 않죠. 이것은 이제
일본군의 사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일본군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용인할 경우에는 자신들이 전방에 나가 있는 군대들 뒤에서 후방 교란, 진주성을 중심으로 한 의병이라든가 관군 세력에 의한 자신들의 그 후방을 퇴로 내지는 보급로를 차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들의 말로 하면 이제 소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근거지가 되는 진주를 반드시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 이런 목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전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속전속결로 조선과 중국을 차지하려던 그의 야망은 곳곳에서 좌절되고 있었다. 평양과 함경도까지 진격했던 일본군은 명해 참전과 행주대첩 패전 등으로 남하를 거듭 부산까지 밀려 내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은 10만 대군을 준비, 진주성을 노리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와키자카 야스하루 등 그가 믿었던 장수들도 모두 집결시켰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차 진주성 전투를 통해 전황의 반전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명과의 강화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提出以下和解条件。首先，归还朝鲜的全部国土；第二，归还朝鲜的王子及他者，并向天朝呈谢罪书，如此，方可上书奏请皇上。よかろう。日本軍は釜山方面に撤収いたします。ただしそちらは我らを追撃してはなりませぬ。撤军途中不可杀戮平民。方向が実現すると日本軍は朝鮮から完全なる撤収をいたします。 명나라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자 일본은 명과의 강화 협상에 나섰다. 강화 협상은 지루하고 복잡하게 진행됐다. 양국 모두 기선을 제압,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そこで朝鮮の南半分を割譲しろと言ったわけですよ。それを事実と既成事実として抑えるためにもやはり鎮守を抑えて同時に慶尚道とから善良道をやっぱり抑え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そのためにはやはり鎮守を叩かねばならんということです。でそれがまず経済的兵糧をめぐる問題ですね。もう一つはやはりこの頃日本が劣勢になっているので、そこで士気を高めなくちゃならない。 10만 일본군 최정예 병력이 에워싼 진주성. 지난해 대첩을 일궜던 진주성은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시시각각 진주성을 조여오는 일본군. 임진년 대첩은 철저한 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계사년 6월 진주성은 달랐다. 적의 대군 앞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1592년 음력 10월 진주대첩의 한 주역은 의병이었다. 전란이 나자 가장 먼저 창의한 의병장은 의령의 곽재우였다. 정암진에서 첫 승리를 거둔 곽재우는 진주대첩 때 많은 의병장들과 함께 진주성을 구원했다.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 전투가 임박하자 많은 장수와 의병장들이 의령으로 모였다. 곧 있을 진주성 전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회동이었다. 그런데 장수와 의병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진주성 전투 참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도 진주성을 지켰고 행주에서도 대첩을 거뒀소. 여세를 몰아 진주성을 지킵시다. 지금 적들의 기세를 보면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오. 나는 밖에서 원조를 할지언정 진주성으론 들어가지 않겠소. 그대가 대장의 명에 따르지 않으면 군율은 어쩌라는 건가? 곽재우는 참전을 완강히 거부했다. 내 한 몸 죽는 것은 아까울 바 없으나 전투 경험이 많은 노련한 병사들이 어찌 죽음으로 내몬단 말이오! 제 아무리 적이 1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진주성의 돌적이가 될지언정 그러한 적이 두려워 도망가지는 않을 것이오. 일본군의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것에 대해서 회피파는 좀 어느 정도 그 일본군의 그 무력의 규모에 대해서 좀 질린 그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전체적으로 준비가 덜 됐는데 준비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성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그리고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또는 그 명과 일본 간에 어느 정도의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전투를 회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관이 좀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았다. 진주성을 비우라는 일본군의 협박까지 더해진 상황. 결국 권율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전라도 쪽으로 돌아갔고 곽재우도 끝내 진주성 수성에 나서지 않았다. 진주성 내부에 어느 정도 이제 당파에 따라서 어떤 약간 알력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어떤 그게 진주성 전투의 어떤 2차전 패전의 유일한 요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좀 더 전투 양상이 조선군 측면에서 조선군 입장에서 전투 양상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그런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의병들도 통일되지 않았고 관군들도 사실상 도가 다른 어떤 다른 지휘 계통의 어떤 병력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 따른 어떤 좀 어떤 지휘 체계 혼란상은 분명히 어떤 전투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2차 진주성 전투를 앞두고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다. 내가 모시던 학봉 김성일 선생이 그만 병으로 서거하고 만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당시 학봉 김성일 선생은 경상우도 순찰사로 현장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지난해에는 진주대첩 승첩을 올렸던 이가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1538년 안동에서 태어난 학봉 김성일은 퇴계 이황의 학문을 이어받은 수제자였다. 승정원 부정자로 관직을 시작한 그는 강직한 성품으로 이름이 높았다. 1590년 일본의 동정을 살피는 통신사 부사가 돼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텨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왜군의 시위 올 것 같지 않고 온다 해도 걱정할 것이 못되옵니다. 게다가 쥐 같은 풍신수길의 눈에 광채라니요.
일본 관백궁 진수들의 행동 거지는 분명 과장되고 허세에 가득 차 있었사옵니다. 그렇다면 김성일은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던 것일까? 그 보고한 이면에는 그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태계와 같은 학파고 같은 분당이었던 유성룡이 학봉 김성일에게 정말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냐, 그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당신이 책임을 다져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내라고 해가지고 왜군이 침략 안 할 것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라가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질까 걱정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쟁이 터지자 김성일은 보고에 대한 책임으로 체포돼 서울로 압송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압송 도중 새로운 명이 내려왔다. 죄인 김성일을 방면하고 초유사로 임명한다는 교지요. 허물을 씻고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유성룡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는 다시 경상우도 초유사로 임명됐다. 초유사는 전란이 발발했을 경우 군사와 의병을 모으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임시직책이었다. 김성일은 직접 초유문을 지어 각 고을에 내려보냈다. 이에 많은 의병들이 호응했고 진주대첩 당시 진주성을 구원했던 것이다. 김성일의 초유문은 절절했다. 전란 초기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성일은 경상우도 순찰사가 돼 병권을 쥐고 있었다. 그런 김성일이 큰 전투를 앞두고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고 만 것이었다. 전투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많이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 이걸 이제 생기가 돌게 하는 이런 데 많은 역할을 했고, 또 하나 전투가 분명히 또 있을 것이라는 걸 예견하고 군량을 확보해서 보급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봉 김성일이 사망해버리니까 일종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와해된 상태죠. 근데 그 지휘 체계가 와해된 상태에서 불과 2달 있다가 2차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쪽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을 때고 또 제대로 된 어떤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군과 일부 의병들이 포기한 진주성. 그렇다면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수성에 나섰던 이들은 누구였을까? 가장 강력하게 진주성 수성을 주장한 인물은 의병장 김천일이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나주에 있던 김천일은 의병을 일으켰다. 호남 최초의 의병이었다. 수원 독산성 전투, 행주대첩 등에 참전한 그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2차 진주성 전투에 나섰다. 호남과 가까운 진주를 버린다면 일본군이 더 깊숙이 들어올 것이며 진주성을 지키지 못하면 호남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주성을 지킬 것인즉 너희는 또다시 패전할 것이다.
고립된 진주성에서 김천일은 조선과 명의 구원병을 간절히 기다렸다. 조선을 구하겠다는 명나라군은 진주성에 왜 지원병을 보내지 않았을까? 일본군이 진주성을 치려하자 명나라 총병 유정은 가토 기요마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진주성 공격을 멈추라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패전의 원수를 갚는다고 진주성을 칠 경우 자신들의 신의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박도 했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보급로를 끊고 한 명의 군사도 살려보내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다. 이렇게 명나라와 일본이 신경전을 펼치는 동안 진주성은 더욱 고립돼 갔다. 이제 수성군이 믿을 것은 진주성 성벽밖에 없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조선군도 명나라군도 오지 않았다. 명나라군은 수백 리박 상주, 거창, 남원 등에, 권율의 조선군은 지금의 남원 근처 운봉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제 열흘 버틴 이유는 누군가가 과연 그 일본군의 뒤쪽을 다시 압박을 하고 1차 진주성 전투 때처럼 압박을 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곽재호라든가 명나라 군대라든가 권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첫째는 이런 그 군사력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지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불행하게도 이 시기가 장마철이어서 포병들의 기동이라든가 전투력이 많이 떨어진 시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비하고 있는 쪽의 전투력에 굉장한 마이너스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진주성에는 6천여 명의 수성군과 5만여 명의 백성들이 고립돼 있었다. 당시 진주성에는 의병장 김천일과 충청병사 황진, 경상우병사 최경회, 김해부사 이종인, 거제현령 김준민, 그리고 복수의병장 고정호 등이 수성에 나서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인물. 1차 전투에서 김시민이 죽고 난 후 2차 전투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진주 목사 서예원이 있었다. 후대에 내려오는 서예원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정적인 묘사가 많다. 전투 도중 서예원이 먼저 도망쳤다는 기록. 겁을 먹고 울었다는 기록도 나온다. 서예원은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일단 진주성 2차 전투가 패배했고, 그러면 그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이 누구한테든 전가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전라도에서 지원부 들어온 뭐 김천일이든 그다음 최경회 이런 사람들께 묻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6만 명의 어떤 군관민이 죽은 큰 패배였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 서예원이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잘못 대응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진주성 그 2차 전투를 앞두고 성을 비우자 또 성을 사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을 때 소수의 어떤 군사를 가지고 성을 지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이런 어떤 그 공성론의 입장에 서예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서예원은 무과급제 후 북방에서 여진족과 싸웠으며 임진왜란 초기 김해부사로서 전투를 치르고 패전 후 김면 의병부대와 합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과 부인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모두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했다. 일가족이 모두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서예원. 김시민의 뒤를 이어 그를 진주 목사로 발탁한 인물이 바로 학봉 김성일이었다. 일본 측 기록에는 알려진 것과 달리 서예원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부상을 입고 있다가 왜군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다고도 돼 있다.
서해원이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그 같이 전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봐서는 서해원 자체가 뭐 계속 회피하거나 그랬던 인물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장으로서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지휘권이 굉장히 통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주성 전투에 있어서 아마 수성군으로서는 가장 그 지휘부로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서해원까지도 이제 그 수성군을 맡기게 됐고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마지막에 진주성 함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의 군사들이여, 진주성을 반드시 지켜내라! 지난해 진주성에서 참패를 당했던 일본군. 그러나 2차 싸움은 달랐다. 그들의 전략은 정교했고 공성 무기 또한 새롭고 강력했다. 진주성의 운명이 다하고 있었다. 진주대첩 때는 단 2군데로만 공격해왔던 일본군. 그러나 계사년 2차 때는 달랐다. 모두 6개 부대로 나누어 진주성을 완전히 포위한 채 일시에 공격해왔다. 수성군의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성 무기도 훨씬 다양하고 강력해져 있었다. 전통적인 공성 무기인 사다리와 산대 외에 귀갑차 등 신무기도 동원하고 있었다. 1차 전투에서의 경험이 그들을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 그리고 2차 전투에서 양측의 운명을 가른 방어 시설이 있었다. 현재 진주교육지원청 일원에 조성돼 있던 해자가 그것이다. 이곳은 그 진주성 방어 시설인 그 해자로 진주 사람들은 대사지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해자에 대한 기록으로 또 사진이 전해오고 있는데 일제 시대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해자에 연꽃이 피어 있고 또 그 배를 띄우고 노를 젓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해자의 깊이는 한 길 정도. 그러니까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3.5m에서 4m 정도의 깊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성의 주위를 파 경계로 삼은 해자. 1차 전투 때와 달리 2차 때는 일본군들이 이 해자를 메운 다음 공격 루트로 삼았다. 또 하나 진주성 취약 지점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은 지금 남아있는 성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1차 진주성 전투를 앞두고 경상감사 김수가 증축한 외성이었다. 즉 시내 동쪽으로 성이 훨씬 확장돼 있었고 그 끝에 진주성 동문이 있었다. 흔히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라 부르는 그곳이 진주성 동문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 동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진주성 그 동문 자리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 지형이 대체적으로 뻘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진주성이 신축될 때 신축된 부분으로
원래 있었던 진주성과는 상당히 조금 그 견고성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를 머금은 진주성이 6월 가뭄에 무너지게 됩니다. 약해진 성문, 매워진 해자, 절대 열세의 병력, 오지 않는 구원군, 그리고 더욱 강력해진 적. 이것이 2차 전투 당시 진주성이 처한 극한의 상황이었다. 진주성은 백척간도 위기로 내몰렸다. 병력과 무기, 심지어 날씨까지도. 진주성이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 초롱성 같았던 진주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임진년 진주대첩 당시 끝내 진주 성벽을 뚫지 못했던 일본군. 그러나 계사년 2차 때는 달랐다. 그들은 견고한 진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운 공성 무기를 선보였다. 일본 문헌 곳곳에 남아있는 그것, 바로 귀갑차였다. 네 개의 바퀴를 달고 몸체를 얹은 다음 쇠가죽으로 몸체를 두텁게 감싼 귀갑차는 현대의 장갑차 개념과 같은 무기였다. 이 귀갑차에 군사를 태우거나 화약을 실은 다음 뒤에서 밀어 성벽 바로 아래까지 접근했다. 조선군의 화살은 두꺼운 쇠가죽을 뚫지 못했다. 화약이 든 귀갑차는 그대로 폭파시켜 성벽에 충격을 가했다. 수성군 입장에서는 가공할 무기였다. 塩レ不振に手柄を上げればね、要するに給料を数倍にしてやると、要するに石高を上げてやるんですね。そういうようにして要するに自分の家臣を葉っぱかけるっていうか、そういうことをまだやったわけですよ。でそうやって、やはりあそこでも戦功を上げさせるということで、ですからかなり必死になって機構者使ったと思います。 숱한 악조건 속에서 진주성을 지키던 수성군. 이들을 괴롭힌 것이 또 있었다. 바로 일본군의 심리전이었다. 나는 싸워서 죽을 각오뿐이다. 너희는 명심하라. 이제 명나라 30만 대군이 너희를 모조리 죽여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일본군의 심리전에 대항하면서 외로운 성을 지키던 의병장 김천일. 그는 끝까지 구원병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끝내 구원병은 오지 않았다. 싸움이 길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마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장마철 비까지 내리면서 진주성은 더욱 불리해졌다. 화약이 젖으면서 조선군의 대형 화기, 총통의 위력이 반감되고 있었다. 활 시위도 늘어나고 있었다.
전북 완주와 충남 금산 사이의 고개인 이치. 임진왜란 당시 이곳 이치도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다. (1592년 7월 9일) 왜군들이 전주로 진공하자 권율과 당시 동북 현감이던 황진이 이곳에서 적을 크게 무찔렀다. 황진은 명제상 황희정승의 5대 손으로 기계와 절개를 갖춘 무인이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차 진주성 전투 때 황진은 충청병사를 제수받아 있었다. 그리고 2차 진주성 싸움 직전 충청병사 황진은 김천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진주성으로 들어갔다. 진주성 순성장을 맡아 수많은 적을 막아낸 황진. 전투 8일째인 6월 28일 황진은 성 아래까지 접근한 일본군을 물리쳤다. 황진이 치른 최후의 전투였다. 선조실록은 황진의 최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하루 동안에 1000명의 적을 죽이는 전공을 올린 황진은 적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일본군의 저격으로 왼쪽 이마에 총탄을 맞고 말았다. 일본군은 모든 전력을 동원, 진주성에 총공세를 가해왔다. 진주성 동문과 구북문 등 공세는 전방위적이었다. 일본군 사다리가 진주성벽 곳곳에 걸쳐졌다. 정오가 되지 않아 진주성 동문이 무너졌다. 서북문도 무너지면서 일본군이 밀물처럼 성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곳곳에서 백병전이 벌어졌으나 전세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 진주대첩 이후 8개월여 진주성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기어코 진주성이 최후를 맞았다. 더불어 수많은 목숨이 함께 최후를 맞았다. 비록 성은 적의 수중에 떨어졌으나 진주성의 마지막은 장렬했다. 의병장 김천일과 경상우병사 최경희는 난강에 스스로 몸을 던져 순국했다. 그 누구도 적의 칼날 아래 무릎 꿇지 않았던 날이었다. 패전으로 끝난 2차 진주성 전투는 많은 것을 남겼다. 외장과 함께 순국한 논개도 2차 전투가 남긴 붉은 유산이다. 전투가 끝난 뒤 일본군은 서둘러 진주성을 떠났다. 그들은 왜 진주성을 버렸을까? 당시 일본 측 기록을 보면 정말로 협상 조건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선 현장에 나와 있는 일본 군들이 정말 지쳐 있었고 심의경이 한번 거짓말을 해서 이호선 군을 끌어들여서 평양에서 지게 되는데 그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의경하고 협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 내에서 환영을 합니다. 빨리 전쟁 끝내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염전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협상 조건이 한반도 남부 4개를 일본이 점령한다였습니다. 그걸 달라.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안 싸워도 협상만 타결되면은 한반도 남부는 오는 거고, 그럼 전라도도 자연히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굳이 싸울 필요가 없죠. 진주성을 떠나기 전 일본군은 만행을 저지른다. 처절한 보복이었다.
비무장 민간인까지 무참히 학살한 일본군. 이는 진주성의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돼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는 아픈 반증이기도 하다. 전국시대 일본 측의 전투들을 봐도 항복하라고 해서 항복을 하면은 주로 장군들은 할복을 하거나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항복을 하라고 해서 항복했을 경우는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가 적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들의 식량을 산출할 노동력이기 때문에 굳이 죽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끝까지 저항을 할 경우에는 이건 살려두면은 계속 저항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살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도 그랬고 나중에 만주족들이 명나라를 공격할 때도 항복을 안 한 지역에 대해서는 학살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학살한 것이 아니라 저항한 지역에 대해 학살한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억들이 사라져가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여 년 후인 1607년. 격전지였던 진주성 안에 작은 사당이 하나 세워졌으니 바로 창렬사다. 지금 이곳에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한 39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그리고 당시 희생당한 이름 모를 민관군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들이 남긴 의미는 무엇일까? 죽을 줄 알면서도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또는 국토를 적에게 한 치의 땅도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그 국토 수호 의식을 발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전략적인 문제에 있어서 당시의 전투를 한번 살펴볼 때 이들이 참전을 해서 진주에서 이렇게 막아낸 것이 강화협상에 어떤 그 영향을 끼쳤는지는 두고두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 번의 대적과 한 번의 패전으로 남은 진주성 전투. 임진년 대첩은 통합과 협력으로 일군 빛나는 승전이었고 계산년 패전은 불신과 갈등이 불러온 필연이었다. (4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진주성에서 죽음의 날들은 역사를 넘어선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이다.